결혼 5년 차. 나는 매달 내 월급 550만 원 중 20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떼어 바친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게 무엇이었을까? 친척들 앞에서는 우리 수연이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는 거지라며 깎아내리는 시어머니의 비아냥. 내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낼 명품백을 팔에 걸고 내 앞에서 흔들어대는 시누이. 야근을 마치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귀가해도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 없는 남편. 나는 그 모든 것을 참았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상석에 꼿꼿이 앉은 그녀가 30명이 넘는 친척들 앞에서 그 말을 내뱉기 전까지는 다음 달부터는 매달 500만 원씩 입금해라. 못하겠다고? 그럼 이혼하든가? 그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새벽 6시 정각, 스마트폰의 기본 레이더 알림음이 칼같이 침실의 어둠을 찢어 발겼다. 한수연은 번쩍 눈을 떴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 한밤중 펄펄 끓던 온돌 바닥의 온기는 새벽이 되자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더블 침대의 반대편은 구김 하나 없이 차갑고 평평했다. 남편 최정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어젯밤 잠들기 전 모바일 메신저에는 그가 남긴 짧은 문장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야근 안 들어감. 수연은 상체를 일으켜 화면을 스와이프해 알람을 껐다. 곧바로 상단 알림창에 신한은행 입금 문자가 팝업처럼 떠올랐다. 초록색 은행 앱 아이콘을 누르고 앉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자 화면 중앙에 숫자가 떠올랐다. 550만. IT 기업개발팀 대리로 일하며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그녀의 온전한 몫이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이체 버튼을 눌렀다. 자주 쓰는 입금 계좌 목록 최상단에는 시어머니 조정숙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수연은 금액란에 200만 원을 입력했다. 메모란에 커서가 깜빡이자 익숙한 손놀림으로 생활비 세 글자를 적어 넣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 속 잔액이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 수연은 은행 앱을 빠져나와 계산기 앱을 열었다. 엄지손가락이 숫자 패드 위를 바쁘게 오갔다. 이번 달에 무조건 빠져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56만 원을 빼고 부부 실손과 보장성 보험료 42만 원을 빼고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출퇴근 주유비까지. 마지막으로 등호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최종 숫자가 찍혔다. 78만 원. 이번 달 그녀가 숨만 쉬고 살아도 남는 유일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전 재산이었다. 수연은 그 숫자를 몇 초간 멍하니 노랫바라 보다가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원목 마루를 밟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차가운 생수를 컵에 가득 따르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마지막 남은 수마마저 차갑게 씻어냈다. 토요일 오후, 수연은 양손에 커다란 비닐봉지를 하나씩 든 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에 찌든 청국장 냄새와 퀴퀴한 곰팡내가 훅 끼쳐왔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볼륨이 찢어질 듯 크게 켜져 있었고 주말 주부 대상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누이 최은성은 소파에 파묻히듯 누워 찻상 모서리에 두 다리를 턱하니 걸치고 있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도 은성은 눈꺼풀만 까딱하더니 이내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은성의 발미대는 금박 로고가 박힌 검은색 쇼핑백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척 봐도 요즘 강남에서 유행한다는 기본사 50만 원은 훌쩍 넘는 고급 명품 선글라스 브랜드였다. 완리 주방에서 시어머니 조정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어머니, 과일이랑 홍삼 진액 좀 사왔어요.
수연은 손가락이 시퍼렇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현관 바닥에 내려놓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시어머니는 다가오자마자 쪼그려 앉아 과일이 담긴 봉지부터 훌렁 뒤집어 까보았다. 그 안에 든 사과를 두어 번 뒤적거리더니 대번에 미간을 확 찌푸렸다. 왜 또 이 마트거를 사왔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이 품종은 씹으면 푸석푸석해서 식감이 영 형편없다고. 시어머니는 허리를 펴며 손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다. 수연이 마트에서 제일 신선한 걸로 골라온 거라고 막 입을 때려던 찰나 소파에 누워있던 은성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툭 끼어들었다. 새언니, 엄마가 경북 상주 사과 제일 좋아하는 거 몰랐어?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으면서 그런 센스도 없네? 신우이의 목소리는 끝을 길게 늘어뜨리며 묘하게 사람 신경을 긁는 날이 서 있었다. 수연은 은성의 발밑에 있는 그 비싼 쇼핑백을 한 번 보고 심기가 뒤틀린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텅 빈 두 손을 꽉 말아주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자국이 남았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변명을 삼켜내며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산지 꼭 확인하고 살게요. 저녁 밥상에는 김치 몇 접시와 된장찌개 한 뚝배기, 그리고 고등어구이 한 마리가 전부였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푼 밥그릇을 어른들 앞에 내려놓고 나서야 상석에서 가장 먼 모서리 자리에 엉덩이를 붙였다. 시어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들고 나서야 수연도 젓가락을 쥐었다. 밥을 반쯤 먹었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국그릇을 내려놓더니 휴지로 입가를 닦았다. 정호야, 시어머니가 수연의 맞은편에 앉은 아들을 불렀다. 다음 달이 내 칠순이잖니? 이번에는 청담동에 있는 그 유명한 송은 한정식집에서 할까 하는데 넌 어떠냐? 내 교회 친구들도 얼마 전에 다 거기서 했는데 아주 번듯하니 체면이 서더라. 최정호는 코를 박고 밥을 퍼먹느라 젓가락질 한 번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전 다 좋아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수연에게로 옮겨갔다. 수연아, 시어머니의 말투가 갑자기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워졌다. 비용은 내가 좀 대야겠다.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그 정도 도리는 해야지. 내가 다 알아봤는데 중간 크기 홀 하나 빌리고 식대까지 다 합쳐도 얼마 안 해요. 한 400만 원 정도면 떡을 치겠더라. 두부조림으로 향하던 수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수연은 정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쳐박고 찌개 국물만 떠먹고 있었다. 방금 그 말이 아예 귓바퀴조차 스치지 않은 사람처럼. 400만 원이요. 수연이 넋이 나간 듯 작게 중얼거렸다. 왜? 아까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너 대기업 다니면서 한 달에 그 큰돈을 벌면서 시어미 칠순 잔치에 그깟 푼돈 내놓는 게 그렇게 배알이 꼴려? 아니에요. 어머니.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모은 뒤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수원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엔진 소리만 낮게 으르렁거릴 뿐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가로등의 누런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아뷰리를 스치며 정호의 옆얼굴을 비췄다. 창밖으로 뒤로 밀려나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던 수연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정호 씨, 칠순 잔치 비용 말이야. 나 이번 달은 진짜 여유가 없어. 대출금이랑 보험료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단 말이야. 당신 월급이 550만 원이잖아. 정호는 두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꽉 쥔 채 앞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수연의 말을 싹둑 잘랐다. 평소에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씀씀이 좀 줄여. 나 요새 팀 프로젝트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집안일까지 나한테 떠넘기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 5년 동안 남편이라 부르며 살아온 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불쾌감으로 굳게 다물어진 그의 턱선이 보였다. 순간 강렬한 이질감이 구역질처럼 치밀어 올랐다. 대학 캠퍼스 벤치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나중에 내가 일 그만둬도 내가 다 먹여 살릴게 라고 속삭이던 그 남자는 그 달콤했던 거짓말과 함께 이미 오래전에 부패해버린 시체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차 안은 다시 차가운 무덤처럼 가라앉았다. 목요일 늦은 밤, 시계바늘은 이미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수연은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시스템 버전 업데이트 테스트를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지만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정호는 이미 잠든 모양인지 살짝 열린 안방문 틈으로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옷걸이에 걸어둔 뒤 물을 한 잔 마시려 주방으로 향했다. 서재 앞을 지나칠 때 꽉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모니터에 푸르스름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수연은 서재 문을 밀고 들어갔다. 정호의 노트북은 덮이지 않은 채 화면이 켜져 있었다. 자기 전에 전원 끄는 걸 깜빡한 데다 절전 모드 설정도 안 해둔 모양이었다. 그녀는 다가가 노트북을 대신 꺼주려고 했다. 마우스 가장자리에 손끝이 닿는 순간 화면에 떠있는 창을 보고 그녀의 행동이 그대로 멈춰섰다. 웹 버전 은행 페이지였다. 그들이 평소 부부 공동 계좌로 쓰는 초록색 은행이 아니었다. 화면은 K인터넷 은행 특유의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측 상단 예금줄 안에 선명하게 박힌 이름. 최정호. 웹페이지 한가운데에는 해당 계좌의 현재 잔액이 커다랗게 찍혀 있었다. 그 숫자들의 나열에 시선이 꽂힌 순간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1초간 호흡이 멎었다. 4,730만. 4,730만 원. 수연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뻑뻑해진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지만 0을 덜 보거나 더 본 게 아니었다. 대출금 상환과 저축을 위해 정호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은행 계좌의 현재 총 잔액은 6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4,700만 원이라는 거액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 서재 안은 노트북 쿨러가 윙거리는 미세한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수연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음 카메라 앱을 켜고 화면을 향해 연속으로 3장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는 예금주 이름, 잔액,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의 날짜가 선명하게 담겼다. 사진을 다 찍은 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여 우측 상단의 잔전 로그아웃을 클릭했다. 그러고는 노트북 화면을 아주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덮었다. 딸깍.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미세한 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점심시간, 수연은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다. 텅 빈 사무실 자리에 앉아 정호에게 모바일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미리 제출하라고 하네. 당신 최근 2년치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PDF 파일로 좀 보내줘. 주말에 집에서 내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올릴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정호의 답장이 왔다. 알았어. 저녁에 들어가서 이메일로 보낼게. 연말정산 진짜 귀찮네. 그날 밤 수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정호가 보낸 PDF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그 문서를 전부 출력했다. 좋기 10여 장은 되는 두툼한 종이 다발이 책상 위에 펼쳐졌다. 그녀는 빨간 펜을 쥐고 결제 내역을 첫 줄부터 한 줄 한 줄 훑어내려갔다. 평범한 직장인의 점심 식대, 주유비, 가끔 있는 회식비 결제 내역들 사이에서 그녀는 곧 기묘한 패턴 하나를 발견해냈다. 매월 15일, 그러니까 정호의 월급날 바로 다음 날이면 그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었다. 금액 50만 원, 거래 유형 이체. 입금처는 계좌번호 일부가 별표로 가려져 있었고 예금주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이 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난 3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었다. 월요일 오후, 수연은 법무팀에 서류를 전달하러 간다는 핑계로 대학 동기인 이선영 선배의 개인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선영 선배의 수연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재빨리 문을 걸어 잠갔다. 산더미처럼 쌓인 계약서를 검토하던 선영은 수연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자마자 쥐고 있던 펜을 탁 내려놓았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연은 재킷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포스트잇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별표가 섞인 그 의문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선배, 나 한 번만 도와줘. 회사 규정 어기는 거 아는데 나 이 계좌 예금주가 누군지 꼭 알아야 돼. 제발 부탁할게. 선영은 포스트잇에 적힌 숫자를 보고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내부 전산망에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더니 제휴은행의 조회 시스템을 호출했다. 고요한 사무실 안,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타닥타닥 울려 퍼졌다. 몇 초 뒤 모니터 화면에 가려졌던 정보가 온전히 떠올랐다. 선영은 고개를 돌려 수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바짝 낮췄다. 예금주 최은성. 개설은행은 KB국민은행 노원지점이야. 수연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책상 모서리를 짚고 버텨냈다. 최은성. 정호의 치녀 동생. 턱을 치켜들고 사람을 깔아뭉개듯 쳐다보던 그 아나무인 시누이. 정호는 매달 몰래 자기 여동생에게 5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싸주고 있었다. 반면 시어머니는 수연의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칼같이 뜯어갔다. 수연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자신의 부서로 걸어갔다. 탕비실 앞을 지나치던 그녀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날 밤 K인터넷은행 웹페이지에서 스치듯 보았던 다른 거액의 거래 내역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로 꿰어지는 순간이었다. 프로젝트 인센티브, 연말 성과급이라는 저교가 찍혀있던 수천만 원의 입금 내역. 정호가 지난 몇 년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보너스가 안 나왔다고 거짓말을 칠 때마다 그 돈들은 전부 이 은밀한 비상금 계좌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찍어둔 사진들을 떠올리며 갤러리 앱을 열어 이미지를 극한까지 확대했다. 개미떼처럼 빼곡한 거래 내역들 사이에서 명백한 규칙을 찾아냈다. 매달 18일, 그러니까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200만 원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정확히 3일 뒤 K인터넷은행 계좌로 어김없이 돈이 입금되었다. 금액 100만 원 송금인 조정숙. 수연은 탕비실 맨 안쪽 화장실 칸으로 뛰어 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린 뒤 그 위에 주저앉았다. 내가 피땀 흘려 바친 200만 원이 그중 100만 원은 시어머니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남은 100만 원은 고스란히 내 남편의 비상금 통장으로 세탁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내 남편은 자기 통장에서 다시 50만 원을 빼내 강남 명품 선글라스나 걸치고 다니는 제 여동생의 호화로운 생활을 스폰서처럼 지원하고 있었다. 이 집구석에서 정직하게 노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 빼고. 그들은 마치 거대하고 정교한 컨베이어 벨트 같았다. 내가 매일 밤새워 코딩하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뽑아가며 벌어온 피 같은 돈을 그들은 기가 막히게 쪼개고 분배하여 각자의 주머니로 쏙쏙 집어넣고 있었다. 수연은 두 손을 올려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어깨가 미친 듯이 들썩였고 찢어진 풀무에서 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흉통을 울렸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숨막힐 듯 좁은 화장실 칸 안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폭소를 터뜨렸다. 배가 찢어질 듯이 경련하고 목구멍에서 쇠맛 나는 피비린내가 올라올 때까지 웃고 또 웃었다. 결혼 생활 5년. 나는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아니었다. 지칠 줄 모르고 그들의 계좌로 돈을 뱉어내는 살아 숨쉬는 자동 입출금기였을 뿐이다. 변기 물 내림 버튼을 콱 누르자 폭포수 같은 물소리가 그녀의 비참한 웃음소리를 모조리 집어삼켰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물로 뺨을 세게 때리듯 씻어낸 뒤 파우치를 열어 꼼꼼하게 파운데이션을 덧발라 붉게 충혈된 눈가를 완벽하게 감췄다. 그날 이후 수연의 일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티끌만 한 변화도 없었다.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났고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조정숙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정호가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 고요한 집안은 수연의 은밀한 전쟁터로 돌변했다. 토요일 밤 욕실에서 쏴아 하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정호의 스마트폰은 평소 습관대로 침대 협탁 위에서 충전기에 꽂혀 있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욕실 문 앞으로 다가가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 너울거리는 실루엣을 응시했다.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요란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쥔 채 안방 옷장 사이에 짙은 그림자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10분 뒤 물소리가 뚝 끊겼다. 욕실 문이 열리고 정호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걸어 나왔다. 온몸에서 독한 바디워시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가 훅 끼쳐왔다. 그가 침대 모서리에 막 엉덩이를 걸치려던 찰나였다. 정호 씨, 수연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오며 갓다른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내밀었다. 일단 물 좀 마셔. 오늘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었더니 공기가 좀 건조하네. 정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손을 뻗어 유리컵을 받아 들었다. 그가 물컵을 향해 손을 뻗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수연의 오른손이 독사처럼 정호의 엄지손가락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스마트폰 액정 하단의 지문 인식 센서에 그의 지문을 꾹 눌렀다. 딸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정호가 흠칫 놀라 물컵을 든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물었다. 뭐 하는 거야? 방금 당신 팀장님한테 메시지 온 것 같아서 화면이 번쩍하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서 봐주려다가 화면이 잠겨버렸지 뭐야. 수연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나긋나긋했다.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스마트폰을 자신의 눈앞으로 가져왔다. 아, 내가 잘못 봤네. 그냥 스팸 문자였어. 정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뒤로 젖혀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빨리 자자. 내일 아침 일찍 엄마 집에 김치 가지러 가야 돼. 정호가 침대에 누운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탱크 굴러가는 듯한 코골이 소리가 안방을 채웠다. 수연은 그에게 등 돌려 누운 채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최하로 낮췄다. 그리고 정호의 모바일 메신저 앱을 실행했다. 가장 위로 상단 고정된 대화창의 이름은 건마였다. 수연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화면을 위로 스와이프했다. 몇 년간 켜켜이 쌓인 대화 기록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 같았다. 그녀는 매의 눈으로 돈, 뒷금, 수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텍스트를 샅샅이 뒤져내며 모조리 화면 캡처를 뜨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푸른 빛이 무표정한 그녀의 얼굴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다. 화면에는 조정숙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이어졌다. 아들, 이번 달에도 100만 원 그 K은행 계좌로 보냈다. 수연이 모르게 잘 챙겨둬라. 알았어요, 엄마. 다음 달에 대출금 또 빠져나가는데 수연이가 요새 자꾸 돈 없다고 징징대네요. 정호의 답장이었다. 징징대긴 뭘 징징대. 지가 대기업 다니고 회사에서 삼시세끼 다 먹고 오는데 돈 쓸 데가 어딨어? 다음 달 내 칠순 잔치 핑계로 돈 좀 더 확 뜯어내라. 어차피 그 기집애 호구처럼 맹해서 안 된단 소리 절대 못해. 엄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천천히 올려야지. 갑자기 너무 많이 달라고 했다가 걔가 악쓰고 덤비면 저도 피곤해요. 피곤할 게 뭐 있어? 애비도 일찍 뒤지고 애미는 시장통에서 채소나 파는 주제에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안심해라. 걔 절대 이혼 못한다. 수연은 액정에 박힌 그 천박한 활자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대화 기록들을 모조리 캡처한 뒤 이전에 찍어둔 K인터넷 은행 거래 내역 사진과 신용카드 명세서 파일까지 전부 하나로 압축했다. 그리고 해외 서버에 암호화된 클라우드 계정에 그 파일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업로드 진행률이 100%를 가리켰다. 수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정호 쪽 협탁 위에 원래 있던 그대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녀는 반듯하게 누워 눈을 부릅뜬 채 천장에 달린 화재 감지기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방 안에는 정호의 짐승 같은 코골이 소리만 메아리쳤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감고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며칠이나 남았는지 머릿속으로 디데이를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했다. 청담동의 가을, 거리를 맴도는 공기에서조차 돈으로 처바른 듯한 값비싼 냄새가 났다. 송은이라는 이름의 이 고급 한정식집은 번잡한 대로변을 벗어난 고즈넉한 골목 안쪽에 따리를 틀고 있었다. 발레 파킹 부스 앞에는
각양각색의 수입 외제차들이 번쩍거리며 도열해 있었다. 가장 넓은 모라놀 안 길다란 마호가니 원목 식탁 2개를 이어 붙인 자리에는 30명이 훌쩍 넘는 하객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정호의 사촌 형제들과 고모네 식구들뿐만 아니라 조정숙이 다니는 교회에서 유난을 떠는 권사 무리까지 총출동했다. 수연은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단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깔끔하게 틀어 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식탁의 가장 끄트머리, 종업원들이 음식을 나르는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이른바 맏며느리의 지정석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묵직한 유기그릇 옆으로 금박이 입혀진 화려한 코스 메뉴판이 놓여 있었다. 1인당 8만원짜리 고급 짝죽, 최상급 한우 갈비구이,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구절판. 이 한 끼 식사를 위해 들어간 총 비용은 280만원 후 그 돈은 이미 어제 가용 한도가 80만원도 채 남지 않은 그녀의 급여 통장 연동 신용카드에서 고스란히 할부로 긁혀나간 상태였다. 조정숙은 정중앙 상석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었다. 오늘 그녀는 갓 지은 새빨간 적자주색 새 한복을 차려입고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올림머리로 빳빳하게 세팅한 상태였다. 그녀는 얼굴에 화색이 만연한 채 친척들이 건네는 축하잔과 칭찬을 여유롭게 받아내고 있었다. 아이고, 정수가, 넌 참 복도 많다. 아들은 번듯한 직장 다니지, 며느리는 대기업 대리지. 이 칠순 잔치 해놓은 것 좀 봐라. 아주 기가 막히게 번지르르하네. 뽀글뽀글하게 파마를 한 교회 친구가 부러움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듣자 하니까 이 비싼 밥값을 맏며느리가 일시불로 다 결제했다며? 요새 세상에 이렇게 속 깊고 효도하는 며느리를 대체 어디서 찾겠어? 시고모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조정숙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유, 뭘 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술잔이 몇 번 돌고 나자 루만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조정숙이 갑자기 자기 앞에 묵직한 유기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하얀 백자 밥그릇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땡, 땡. 경쾌하게 부딪히는 쇳소리에 시끌벅적하던 루만이 서서히 조용해졌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석으로 쏠렸다. 조정숙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얼굴에 피어있던 웃음기를 살짝 거두었다. 그리고는 집안의 큰어른 특유의 인자하면서도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근엄한 표정으로 바꿨었다. 오늘 다들 모인 김에 여기 계신 친척 어르신들이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길다란 식탁을 건너뛰어 맨 끄트머리에 앉은 수연에게 정확히 시선을 내리꽂았다. 수연아. 수연은 고개를 들어 미동조차 없는 차분한 눈빛으로 시어머니의 시선을 맞받아쳤다. 너도 알다시피 애미가 요새 몸이 예전 같지가 않잖니. 병원 검사비에 평소에 달고 사는 고급 홍삼 진에게 그리고 내 시누이 은성이도 이제 슬슬 시집갈 때가 됐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가 점점 많아지는구나. 조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에 힘을 꽉 주어 내뱉었다. 너 지금 받는 월급도 꽤 쏠쏠하지 않니? 다음 달부터는 내가 매달 애미한테 보내는 생활비 500만 원으로 올려서 보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루만에는 1초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음식을 서빙하던 종업원조차 흠칫하며 발걸음을 멈출 정도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맞장구 소리들에 의해 깨져버렸다. 그럼. 맏며느리가 당연히 집안 기둥 역할을 해야지. 시고모가 가장 먼저 입을 열며 젓가락으로 수연을 가리켰다. 수연아, 너 한 달에 550만 원 번다며? 500만 원 시어머니한테 맡겨서 한 대 모아 관리하고 남은 50만 원은 내 용돈으로 쓰면 딱 맞네.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밖에서 허튼데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내 말이. 요즘 젊은 것들은 돈 쓸 줄만 알지 모을 줄을 몰라요. 돈은 어른들한테 맡겨두는 게 제일 안전하고 든든한 법이지. 이 교회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수연은 떠들어대는 친척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쇠못이 되어 자신을 그 구석자리에 산채로 못 박아버리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메인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는 최정호를 바라보았다. 정호는 고개를 처박은 채 뼈를 발라낸 한우 갈비구이를 손에 들고 정신없이 질겅질겅 씹고 있었다. 눈꺼풀 한 번 깜빡이지 않는 꼴이 마치 남의 집 식구들 이야기라도 듣는 사람 같았다. 수연은 다시 정호 옆에 앉은 최은성을 쳐다보았다. 은성은 스마트폰을 높이 쳐들고 이리저리 각도를 잡아가며 구절판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녀의 입꼬리에는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는 얄미운 미소가 매달려 있었다. 왜 아무 말이 없어? 침묵하는 수연을 보며 조정숙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졌다. 목소리도 날카롭게 치솟았다. 못 내놓겠다는 거냐? 내가 그만한 효심도 없고 맏며느리 도리조차 못하겠다면 이 집구석에 더 이상 붙어 있을 필요도 없다. 우리 정호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서울에 버젓한 아파트도 있겠다. 직장도 번듯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너보다 나은 여자 줄을 섰어. 너보다 훨씬 참하고 싹싹한 애 널렸단 말이다. 그 협박은 마치 얼음 덩어리가 섞인 구정물 같았다. 3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 수연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다. 루마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친척들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평소 찍소리 못하고 순종적이기만 하던 이 며느리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빌지 구경할 태세를 갖췄다. 수연은 손에 쥐고 있던 묵직한 유기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젓가락이 수저받침에 닿으며 아주 미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냅킨을 들어 입가를 꼼꼼하게 닦아냈다. 그러고는 냅킨을 반듯하게 접어 앞접시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도 느릿했고 단 1mm의 떨림도 없이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이 기이할 정도의 차분함에 승리를 장담하던 조정숙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수연은 의자에 앉은 채 척추를 꼿꼿하게 세웠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악을 쓰지도 않았고 울음기가 섞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모란홀 안에서 그 한 글자 한 글자는 모든 사람의 귓바퀴에 선명하게 박혀 들어갔다. 좋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혼하죠. 공기가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갈비를 뜯던 정호가 미친 듯이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샹들리에 조명 아래 번들거리는 기름진 입술을 쩍 벌린 채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은성은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찌개 그릇에 빠뜨릴 뻔했다. 조정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경악으로 인해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내년이 드디어 미친 개냐?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뒤로 의자를 밀어냈다. 손을 뻗어 옆에 둔 핸드백 지퍼를 열고 아무런 글씨도 적혀있지 않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식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경악으로 물든 30쌍이 넘는 눈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짚은 채 앞을 향해 스윽 밀었다. 서류 봉투는 매끄러운 마호가니 원목 식탁을 타고 미끄러지듯 나아가 조정숙의 앞에 놓인 손도 대지 않은 잣죽 그릇 옆에 정확히 멈춰섰다. 봉투는 식탁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누구 하나 감히 손을 뻗어 그것을 건드리지 못했다. 수연의 시선이 사색이 된 조정숙, 입을 벌린 채 얼어붙은 정호, 그리고 방금 전까지 맞장구를 치던 친척들의 얼굴을 차례대로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이혼 서류입니다. 석 달 전부터 미리 다 준비해뒀어요. 어머니, 정호 씨한테 도장만 찍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500만 원은 이제 어머니께서 알아서 구해보시죠.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룸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하이힐 굽이 원목 바닥을 내리찍으며 둔탁하고도 선명한 소리를 냈다. 그녀가 미닫이 문을 스르륵 여는 순간 등 뒤를 짓누르던 끔찍한 정적이 마침내 폭발했다. 펄펄 끓는 물처럼 조정숙의 귀를 찢는 듯한 악다구니가 터져나왔다. 이 미친년아. 너 거기 안 서? 내년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우리 정호 아니었으면 넌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어. 이 근본도 없는 년아.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송은의 정문을 빠져나오자 늦가을의 칼바람이 정면으로 훅 끼쳐왔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깃을 꽉 여미며 스마트폰을 꺼내 오랫동안 단축번호로 저장해 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김 변호사님, 한수연입니다. 네, 방금 칠순 잔치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시죠. 내일 아침 출근 시간 맞춰서 바로 소장 접수해주세요. 그날 밤 수원시 아파트. 수연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눈앞의 유리 찻상 위에는 화면이 켜진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거실의 메인 조명은 꺼둔 채 플로어 스탠드 하나만 따뜻한 노란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도어록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정호가 코를 찌르는 술냄새와 펄펄 끓는 분노를 매달고 뛰어들어왔다. 그는 신발조차 벗지 않은 채 흑발로 원목마루를 쿵쿵 짓밟으며 소파 앞까지 돌진했다. 너 진짜 돌았어. 정호가 구두발로 찻상 모서리를 걷어차자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 칠순 잔치상에서 이혼 서류를 집어던져? 엄마 체면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보고 앞으로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그는 수연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극도의 분노로 인해 이마의 핏대가 시퍼렇게 부풀어 올라 툭툭 튀었다. 수연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앉아있는 자세조차 단 1cm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길길이 날뛰는 이 남자를 벌레 보듯 고요하게 응시하며 그가 발악을 끝내길 기다렸다. 지랄 다 떨었어. 수연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 떨었으면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지. 그녀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정호 쪽으로 휙 돌려 찻상 끄트머리로 밀어냈다. 정호는 짜증스럽게 화면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은 강력 접착제라도 발라놓은 듯 그곳에 쩍 달라붙어 단 1mm도 움직이지 못했다. 화면에 떠있는 것은 다름 아닌 K인터넷은행의 거래 내역 캡처 화면이었다. 예금주 최정호. 잔액 4,730만 원. 정호의 얼굴에 들끓던 분노가 그 즉시 차갑게 굳어버렸다.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핏기가 순식간에 싹 빠져나가고 송장 같은 병적인 창백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의 목젖이 크게 한 번 위아래로 꿀꺽 움직이더니 사시나무 떨리듯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너 이거 뭐야 대체 어디서 이런 합성사진을 주워온 거야? 수연은 그의 비루한 발악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액정 위를 스윽 미끄러지자 다음 사진이 나타났다. 그것은 조정숙과 최정호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이었다. 화면 속 조정숙의 메시지가 선명했다. 아들, 이번 달에도 100만 원 그 K은행 계좌로 보냈다. 수연이 모르게 잘 챙겨둬라. 정호의 두 다리에서 힘이 쫙 빠져나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1인용 소파에 푹 고꾸라지듯 주저앉았다. 알코올이 안겨주던 알량한 허세는 완벽하게 증발했고 오직 뼈를 깎는 거대한 공포만이 남았다. 너 도대체 언제 그는 사시나무 떨듯 말을 더듬으며 문장 하나조차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 석 달 전에 오수연은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오늘 날씨를 얘기하듯 덤덤하게 내뱉었다. 당신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협탁 위에 스마트폰 올려놨잖아. 기억 안 나? 정호는 미친 사람처럼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손가락을 머리칼 속으로 파묻었다. 그는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듯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그 돈 나중에 우리 애 생기면 평수 넓혀서 이사가려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야. 당신 평소에 씀씀이 해프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모으려고. 씀씀이가 해퍼. 수연이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그녀는 태블릿 PC의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정막이 내려앉은 거실에 정호 본인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엄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천천히 올려야지. 갑자기 너무 많이 달라고 했다가 걔가 악쓰고 덤비면 저도 피곤해요. 녹음 파일이 끝났다. 거실에는 무덤 속 같은 죽음의 정막만이 맴돌았다. 정호는 소파에 널브러진 채
초점 잃은 텅 빈 눈동자로 마룻바닥만 응시했다. 그가 짜낸 그 어떤 변명도 이 끔찍한 빼박 증거들 앞에서는 먼지처럼 박살 나버렸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쓰레기 내려다보듯 굽어보았다. 이미 변호사 선임 끝났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한 짓은 명백하게 나에 대한 장기적인 경제적 학대에 해당해. 재산 분할 들어갈 때 당신 그 K인터넷은행에 짱박아둔 돈단 1원까지 전부 다 당신이 주둥이로 털던 그 빌어먹을 프로젝트 인센티브, 연말 성과급,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으로 내 피 빨아먹고 당신한테 빼돌린 그 더러운 돈까지 전부 다.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으로 편입될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정호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소장 날아갈 테니까 답변서나 잘 준비해 두시지. 최정호 씨. 다음 날 아침 9시. 수연이 회사 건물 1층 로비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자마자 게이트 쪽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란이 들려왔다. 한수연. 이 미친년 당장 튀어나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같으니라고. 조정숙은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머리는 산발을 한 채 보안 게이트 앞에 서서 짐승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덩치 큰 보안요원 2명이 그녀의 양팔을 결박하듯 붙잡고 억지로 건물 밖으로 밀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내년이 대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감히 우리 정호한테 이혼을 입에 올려? 우리 집 돈 단 한 푼이라도 뺏어갈 생각 꿈도 꾸지 마. 이 도둑년아. 조정숙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악을 쓸 때마다 사방으로 침통이 튀었다. 아침 출근길에 몰려든 수많은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다. 수연은 게이트 안쪽에 선 채 투명한 유리 차단막 너머로 미친 듯이 발악하는 시어머니를 고요하게 응시했다. 그녀는 그쪽으로 다가가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스마트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지금 조정숙 씨가 저희 회사 1층 로비에 쳐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 직장 생활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좀 넣어주세요. 네, 지금 당장이요. 로비 CCTV 녹화 영상은 제가 관리팀에 요청해서 바로 넘겨드릴게요. 그녀는 통화를 종료하고 분노로 기괴하게 일그러진 조정숙의 얼굴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사무실로 향하는 게이트를 통과했다. 등 뒤로 악다구니를 쓰는 조정숙의 비명소리가 두꺼운 보안문 너머로 서서히 차단되어 갔다. 서울가정법원. 에어컨 냉기가 살벌하게 뿜어져 나와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떠다니는 것처럼 서늘했다. 수연은 원고석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옆에 앉은 김 변호사는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분류하느라 분주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구김살이 잔뜩 깐 싸구려 정장 차림의 정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똑같이 골머리를 앓는 듯한 표정의 상대방 대리인이 앉아 있었다. 원고 측 청구 취지 진술하세요. 판사가 기록을 넘기며 말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잘 정리된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장님. 무려 5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원고 한수연 씨는 매달 본인 월급의 약 40%에 달하는 200만 원을 피고의 모친인 조정숙 씨에게 강제적으로 착취당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원고가 뜯긴 총금액은 무려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치켜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 최정호는 본인의 프로젝트 인센티브와 연말 성과급을 철저히 은폐하고 K인터넷은행에 차명이나 다름없는 비자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게다가 모친과 공모하여 원고가 피땀 흘려 바친 생활비 중 절반인 100만 원을 매달 이 비밀 계좌로 빼돌리는 돈 세탁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매달 156만 원에 달하는 신혼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홀로 떠안고 감당해왔습니다. 판사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끔찍한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캡처본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정호 측 대리인이 다급하게 일어나 방어를 시도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통상적인 가족 간의 자금 관리일 뿐입니다. 맏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 아닙니까? 게다가 그 100만 원은 시어머니가 아들이 안쓰러워 자발적으로 용돈을 주신 증여의 개념이지 결코 경제적 학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다. 자발적인 자금 관리라면 대체 왜 계좌를 철저하게 숨겼습니까? 왜 피고 모친이 카카오톡에서 명백하게 수연이 모르게 챙겨두라고 지시했단 말입니까? 더 경악스러운 것은 조정숙 씨의 칠순 잔칫날, 그녀는 30명이 넘는 일가 친척이 다 보는 앞에서 500만 원을 안 바칠 거면 당장 이혼하라고 협박하며 제 의뢰인에게 월급의 전부나 다름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공갈 협박이자 끔찍한 경제적 착취입니다. 김 변호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판사는 돈 안 내놓을 거면 이혼하라는 대목이 적힌 그날 현장에 있던 친척 중 도저히 눈뜨고 못 봐주겠다며 써준 증인 진술서를 읽어 내려가더니 묵직하게 의사봉을 내리쳤다. 판결은 한 달 뒤에 선고되었다. 수원시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는 비록 초기 계약금은 양측이 반반씩 부담했으나 혼인 기간 내내 대출금을 수연이 단독으로 상환한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 한수연의 단독 명의로 하되 수연이 정호에게 소액의 재산 분할 정산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호는 그 쥐꼬리만 한 정산금조차 만져볼 수 없었다. 법원은 동시에 정호가 K인터넷은행에 은닉했던 비자금 4,730만 원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원고 수연에게 60%인 2,838만 원을 분할하라고 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호와 그 일가족이 저지른 장기적이고 악의적인 경제적 학대를 중대한 유책 사유로 보아 수연의 청구를 인용해 정호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전부 상계 처리하고 나자 정호는 아파트 명의를 뺏기고 자기가 뼈 빠지게 굴리던 비상금 계좌마저 털린 것도 모자라 오히려 수연에게 다달이 갚아 나가야 할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된 셈이었다. 석 달 뒤 수원시 아파트는 몰라보게 환해졌다. 수연은 정호에게서 뜯어낸 정산금으로 집안 인테리어를 싹 갈아엎었다. 칙칙한 정호의 흔적이 묻어있던 짙은 색 더블 침대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렸고 그 자리에 푹신한 크림 화이트 톤의 킹사이즈 침대를 들였다. 거실에 육중한 원목 찻상도 세련되고 가벼운 유리 원형 테이블로 바꿨다. 오롯이 그녀만의 차지가 된 이 공간에는 더 이상 야근하고 안 들어간다는 서글픈 기다림 따위는 없었다. 매달 월급날이면 칼같이 뜯겨나가던 200만 원의 숨막히는 착취도 영원히 사라졌다. 그녀는 지난달 인사평가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월급은 68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제 그녀는 매달 급여 통장에 고스란히 꽂히고 불어나는 통장 잔고 숫자를 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든든함만을 느낄 뿐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약간의 야근을 마치고 회사 빌딩을 빠져나오자 이미 날은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초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녀는 코트 자락을 여미며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길모퉁이에 있는 CU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 무심코 환하게 불이 켜진 통유리창 너머로 시선이 향했다. 창가 쪽간이 테이블에 한 남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칙칙한 회색 후드 티셔츠 차림. 머리는 제때 자르지 않아 덥룩하게 목덜미를 덮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반쯤 뜯어먹다 만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와 가장 싼 PB 생수 한 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처박은 채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다. 최정호였다. 그는 몰라보게 살이 쏙 빠져 턱선이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다. 후드 티셔츠 소매 끝에는 얼룩이 시커멓게 찌들어 있었다. 자신을 향하는 시선을 느꼈는지 정호가 스르륵 고개를 들었다. 습기가 뿌옇게 서린 편의점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그의 흐리멍덩한 눈동자가 수연의 시선과 허공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호의 몸이 돌부처처럼 빳빳하게 굳어버렸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경악, 처참한 부끄러움,
그리고 어쩌면 한 줌의 피눈물 나는 후회까지도. 그가 자신도 모르게 먹다만 삼각김밥을 와락 움켜쥐는 바람에 비닐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고 심장박동도 전혀 빨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길거리에 나뒹구는 이름 모를 돌멩이나 유통기한이 지나 쓰레기통에 처박힌 폐기물을 보는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그녀는 미련 없이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돌려 다시 지하철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코트 자락을 우아하게 흩날렸다. 그녀는 단 반 박자의 걸음조차 늦추지 않았다. 의정부시. 지하철역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아빠진 다세대 빌라. 그곳 3층에 위치한 비좁은 월세방 안 난방비를 아끼려 보일러를 거의 꺼두다시피 한 탓에 방 안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음습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조정숙은 누렇게 변색된 모노륨 장판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그 찬란했던 적자주색 새 한복 대신 솜이 다 죽은 퀴퀴한 낡은 깔깔이가 둘러져 있었다. 수연이 매달 꼬박꼬박 갖다 바치던 피 같은 200만 원이 끊기고 설상가상으로 정호가 다달이 수연에게 토해내야 하는 빚까지 겹치자 그들은 도저히 서울 바닥에서 버틸 재간이 없었다. 결국 노원구 아파트를 헐갑에 금매로 넘기고 이리저리 빚잔치를 하고 나니 남은 돈으로는 이 변두리 동네에 숨막히게 비좁은 월세방의 보증금이나 간신히 낼 수 있을 뿐이었다. 신우이 최은성이 물어왔던 혼처도 완벽하게 파토가 났다. 남자 측 집안에서 흥신소를 통해 뒷조사를 하던 중 그 잘난 칠순 잔치에서 벌어진 전무후무한 이혼 서류 투척 사건을 전해 듣게 된 것이다. 남자의 어머니는 전화통에 대고 그따위 상스러운 집안 꼬라지와는 도저히 사돈 맺을 수준이 안 되겠네요라는 싸늘한 한마디를 남긴 채 은성의 번호를 영구 차단해버렸다. 지금 은성은 코딱지만 한 작은 방 침대에 새우잠을 자듯 벽을 보고 누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더 이상 수십만 원짜리 명품 선글라스 쇼핑백 따위는 나뒹굴지 않았다. 조정숙은 거실 벽면에 비딱하게 걸려있는 커다란 액자를 넋이 나간 듯 응시했다. 그것은 그녀의 칠순 잔칫날 송은 한정식집 모란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눈부신 새 한복을 차려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웃고 있었다. 정호와 은성은 그녀의 등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하지만 식탁 맨 끄트머리, 원래라면 돈줄 역할을 하던 맏며느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소름 끼치도록 텅텅 비어 있었다. 조정숙은 검버섯이 잔뜩 핀 쭈글쭈글한 손을 뻗어 시리도록 시큰거리는 무릎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사진 속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그 텅 빈 여백을 멍하니 바라보며 바싹 마른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구멍 밖으로는 끝내 그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방 안은 시체 안치실처럼 고요했다. 벽에 걸린 싸구려 플라스틱 벽시계만이 단조롭고 차가운 초침 소리만을 토해내고 있었다.